재혼 가족의 첫 대면. 아버지가 재혼한 지 3년쯤 됐을까? 우리는 새어머니와 그쪽 자식들을 거의 만난 적이 없었다. 명절에 잠깐 얼굴 보는 게 전부였다. 서로 어색했고 굳이 가까워지려고 애쓰지도 않았다. 그게 우리의 관계였다. 그런데 아버지가 쓰러지자 모든 게 달라졌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나는 어디로 연락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다. 새어머니 전화번호는 있었지만 그쪽 자식들 연락처는 없었다. 결국 새어머니한테 전화했고 그분이 다른 사람들한테 알렸다고 했다. 언제 만날지는 말하지 않았다.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 처음 모였을 때 우리는 서로를 쳐다만 봤다. 내 쪽은 나랑 남동생 둘이었고 상대 쪽은 새어머니와 그분의 딸, 아들 이렇게 셋이었다. 총 5명이 모였는데 누가 먼저 말을 꺼내야 할지 아무도 몰랐다. 새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셨어요.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네, 어머니. 그 호칭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다. 상대 쪽 자식들도 나를 쳐다봤다. 그들의 눈빛은 경계와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이었지만 사실상 남이었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을 시작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보호자분들께서 결정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다. 누가 보호자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법적으로는 새어머니였을까? 아니면 피를 나눈 우리였을까? 새어머니의 딸이 물었다. 저희 엄마가 보호자 아닌가요? 나는 당황했다. 맞는 말이었다. 법적 배우자는 새어머니였으니까. 하지만 내 안에서 뭔가 반발하는 감정이 올라왔다. 우리는 뭐지? 그냥 구경꾼인가? 동생도 비슷한 표정이었다. 의사가 난처한 얼굴로 말했다. 일단 등록된 보호자분이 계시니까 그분과 상의하겠습니다. 다른 가족분들도 의견 주시면. 등록된 보호자. 그 말이 묘하게 들렸다. 우리는 등록되지 않은 가족이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관계였다. 그날 밤 동생이 나한테 물었다. 형, 우리 진짜 여기 있어야 돼? 나는 대답을 못했다. 솔직히 나도 혼란스러웠다. 아버지의 자식이니까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 상황이 되니 우리의 위치가 애매했다. 새어머니와 그쪽 자식들이 주도하는 느낌이었다. 며칠 뒤 우리는 다시 병원에서 만났다. 이번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 새어머니 쪽 친척들도 몇 명 보였다. 반면 우리 쪽은 여전히 둘뿐이었다. 수적으로 밀리는 느낌이 들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병실 안에서 세력 다툼 같은 게 느껴졌다. 새어머니의 아들이 나한테 다가와서 말했다. 형님,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는 나를 형님이라고 불렀지만 그 말에는 존중보다는 형식적인 예의만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시죠. 전쟁이 시작되는 느낌이었다. 기록의 혼란. 차트 속 이상한 이름. 병실로 옮겨진 뒤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왔다. 보호자분 확인 좀 하겠습니다. 새어머니가 손을 들었다. 저요. 간호사는 차트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다. 여기 등록된 분이 이미선님인데 맞으세요? 새어머니가 대답했다. 아니에요. 저는 박순자예요. 순간 병실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간호사도 당황한 표정이었다. 그럼 이미선님은 누구세요?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다. 아무도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물었다. 그게 언제 등록된 건데요? 간호사가 확인하더니 말했다. 입원 당일이요. 환자분이 직접 말씀하셨대요. 새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법적 배우자인데.
간호사는 난처해하며 말했다. 저희는 환자분이 말씀하신 대로 기록한 거예요. 혹시 이미선 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조용히 손을 들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호사는 고마워하며 차트를 건네줬다. 거기엔 분명히 적혀 있었다. 보호자 이미선, 관계 배우자. 나는 새어머니를 쳐다봤다. 어머니, 혹시 아버지 전 부인 이름이? 새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전 부인 이름은 김영이었어요. 그럼 이미선은 누구란 말인가? 나는 동생한테 물었다. 너 이미선이라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 동생도 고개를 저었다. 새어머니 쪽 자식들한테도 물어봤지만 아무도 몰랐다. 우리는 혼란스러웠다. 아버지는 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보호자로 등록한 걸까? 새어머니의 딸이 날카롭게 말했다. 혹시 또 다른 여자 있는 거 아니에요? 병실이 싸늘해졌다. 나는 황급히 말했다. 그럴 리 없어요. 아버지 상태가 안 좋아서 착각하신 거겠죠. 하지만 나도 확신은 없었다. 이 편의 김선영처럼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을지도 몰랐다. 나는 원무과에 가서 입원 당시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했다. 담당 직원이 말했다. 환자분이 의식이 있을 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응급실에서 보호자 누구냐고 물었더니 이미선이라고 하셨대요. 나는 당황했다. 착각이 아니라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였다. 나는 아버지 지갑을 뒤져봤다. 혹시 이미선이라는 사람의 명함이나 메모가 있을까 싶어서.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신분증, 카드, 영수증만 있었다. 단서가 전혀 없었다. 이미선은 유령처럼 존재했다가 사라진 이름이었다. 그날 저녁 가족회의가 열렸다. 새어머니 쪽에서 주도했다. 일단 보호자를 제대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이미선이 누군지 모르니까 제 이름으로 바꾸겠어요. 나는 머뭇거렸다. 잠깐만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먼저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새어머니의 아들이 냉정하게 말했다. 형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우리 엄마가 배우자니까 엄마 이름으로 하는 게 맞죠? 나는 반박할 말이 없었다. 법적으로는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왜인지 찝찝했다. 아버지의 의도를 무시하는 느낌이었다. 보호자 전쟁. 누가 진짜 가족인가? 보호자를 바꾸는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서류를 작성하고 증명을 하고 확인을 받아야 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 부딪혔다. 새어머니 쪽은 빨리 바꾸자고 했고 나는 신중하게 하자고 했다. 온도 차이가 점점 커졌다. 새어머니의 딸이 불만을 터뜨렸다. 도대체 뭘 더 확인하시려는 거예요? 법적 배우자가 우리 엄마인데. 나는 참고 있던 말을 꺼냈다. 그래도 우리가 아버지 친자식이잖아요.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동생이 내 팔을 잡았다. 너무 직설적이었나 싶었다. 새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요. 당신들이 친자식이죠. 저는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고요. 하지만 지금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저예요. 당신들은 결혼하고 나가서 각자 사는데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병원 왔어요. 반박할 수 없는 말이었다. 나는 할 말이 없었다. 사실이었다. 우리는 한 달에 한두 번 왔고 새어머니는 거의 매일 왔다. 누가 더 헌신적이었냐고 물으면 새어머니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가족이 아닌 건 아니잖아. 피로 연결된 관계를 부정할 순 없잖아. 동생이 작게 말했다. 형, 우리 그냥 물러나자. 이거 계속 싸우면 안 좋아. 나는 고민했다. 물러나는 게 편할 것 같았다. 하지만 뭔가 찜찜했다. 이미선이라는 이름, 아버지의 의도, 그리고 우리가
가족으로서 해야 할 역할. 이걸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았다. 나는 새어머니한테 제안했다. 일단 보호자는 어머니 이름으로 하시되 중요한 결정은 우리도 참여하는 걸로 하면 안 될까요? 새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죠. 어차피 큰 결정은 같이 해야 하니까. 일단 타협점을 찾은 거였다. 하지만 새어머니의 자식들은 못마땅해하는 표정이었다. 특히 아들이 불만스러워 보였다. 왜 저 사람들 눈치를 봐야 돼요? 법적으로 우리한테 권한이 있는데. 새어머니가 타이르듯 말했다. 그래도 친자식들인데 무시할 순 없잖아. 그들은 입을 다물었지만 불만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 서류를 작성하면서 나는 원무과 직원한테 물었다. 이미선이라는 분 혹시 병원에 오신 적 있나요? 직원이 기록을 확인하더니 말했다. 입원 당일 한 번 오셨네요. 환자분이랑 같이 응급실에 오셨어요. 그 뒤로는 기록이 없어요. 그럼 실존 인물이었다는 건가? 나는 응급실로 갔다. 당직 간호사한테 물어봤다. 한 달 전에 이 환자분 오셨을 때 같이 온 분 기억나세요?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때 환자가 너무 많아서 기억 안 나요. 또 막혔다. 이미선은 그림자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CCTV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보안팀은 난색을 표했다. 개인정보 문제가 있어서요. 경찰 요청이 있어야. 나는 포기했다. 더 이상 파고들면 가족들한테 의심받을 것 같았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집착해? 이미선은 미스터리로 남기로 했다. 간병인의 변화. 친절의 이면. 보호자 문제가 정리되고 며칠 뒤 간병인이 배치됐다. 50대 중반쯤 되는 여자였다. 이름은 조혜진이었다. 첫인상은 굉장히 친절했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라며 환하게 웃었다. 새어머니도 만족스러워 보였다. 좋은 분 만났네요. 조혜진 씨는 정말 일을 잘했다. 아버지 몸을 닦아드리고 식사 도와드리고 말벗도 되드렸다. 병실은 항상 깨끗했고 필요한 물건들도 미리미리 챙겨뒀다. 나는 안심했다. 이 정도면 우리가 매일 안 와도 되겠네. 그게 실수였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간호사가 나한테 조용히 말했다. 보호자님, 간병인분이 자꾸 약 달라고 하는데 괜찮으신 거죠? 나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약이요? 무슨 약? 간호사가 설명했다. 진통제요. 환자분이 아프다고 하면서 자꾸 달라고 하신대요. 나는 아버지한테 물어봤다. 아버지, 어디 많이 아프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아. 그럼 왜 진통제를 요청한 걸까? 나는 조혜진 씨를 불렀다. 아버지가 아프시다고 하셨어요? 조혜진 씨는 당황한 듯 말했다. 아, 아니에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뭔가 이상했다. 나는 간호사한테 다시 물었다. 진통제 실제로 드린 적 있어요? 간호사가 기록을 확인하더니 말했다. 네, 3번 정도요. 간병인분이 환자분이 많이 아파하신다고 해서 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아프지 않다고 하는데 왜 진통제가 투약된 걸까? 나는 조혜진 씨를 다시 불렀다. 이번엔 좀 더 직접적으로 물었다. 아버지가 언제 아프다고 하셨어요? 조혜진 씨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밤에요. 제가 야간 당직일 때 계속 신음하셔서 나는 의심스러웠다. 아버지는 보통 밤에 잘 주무시는 편이었다. 다음 날 나는 밤늦게 병실에 갔다. 조혜진 씨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어머, 이 시간에 왜 오셨어요? 나는 태연하게 말했다. 제가 좀 일찍 퇴근해서요. 아버지 상태 어떠세요? 아버지는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다.
신음소리 같은 건 전혀 없었다. 나는 슬쩍 서랍을 열어봤다. 약봉지들이 있었다. 진통제 포장지도 몇 개 보였다. 근데 이상했다. 날짜를 보니 최근 거였는데 간호사가 말한 투약 날짜와 맞지 않았다. 누가 따로 구입한 건가? 아니면 다른 환자 거를 가져온 건가? 나는 조혜진 씨한테 물었다. 이 진통제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조혜진 씨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제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혹시 몰라서. 나는 따졌다. 간병인이 임의로 약을 줄 수 있나요? 조혜진 씨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간호사를 불렀다. 상황을 설명했다. 간호사도 심각한 표정이 됐다. 이건 문제가 있네요. 허가 없이 약을 투여하면 안 되는데. 조혜진 씨는 억울하다는 듯 말했다. 환자분이 너무 힘들어 하셔서 그런 거예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드러나는 진실. 간병인의 숨겨진 의도. 간호팀장이 나와서 조혜진 씨와 면담을 했다. 나는 복도에서 기다렸다. 30분쯤 지나자 팀장이 나왔다. 표정이 좋지 않았다. 보호자님, 잠시 얘기 좀 하시죠. 우리는 상담실로 갔다.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간병인이 환자분한테 필요 이상의 진통제를 투여한 것 같습니다. 의도가 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일단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놀랐다. 필요 이상이라니 왜요? 팀장이 설명했다. 환자분 상태로는 그 정도 진통제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나는 물었다. 그럼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팀장은 한숨을 쉬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환자를 조용하게 만들려고, 본인이 편하려고, 혹은 말을 멈췄다. 나는 재촉했다. 혹은 뭐요? 팀장이 조용히 말했다. 약을 빼돌리려고요. 충격이었다. 간병인이 환자한테 약을 과다 투여하고 남은 약을 빼돌린다는 건가? 팀장이 이어서 말했다. 진통제 중에는 중독성 있는 것도 있거든요. 암시장에서 거래되기도 하고, 물론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의심은 해봐야 해요. 나는 아찔했다. 나는 조혜진 씨를 다시 불렀다. 이번엔 새어머니도 함께였다.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조혜진 씨는 울먹이기 시작했다. 저도 살아야 되잖아요. 간병비만으로는 안 돼요. 애들 학원비, 집세. 변명이 시작됐다. 새어머니가 분노했다. 그래서 남의 아버지한테 함부로 약을 준 거예요?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어떡하려고. 조혜진 씨는 손을 비비며 빌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지만 이미 신뢰는 깨져버렸다. 나는 조혜진 씨한테 마지막으로 물었다. 혹시 이미선이라는 사람 아세요? 조혜진 씨가 고개를 들었다. 이미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 아버지 입원 당시에 같이 왔던 사람인데. 조혜진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 그분 알아요? 내가 다급하게 물었다. 조혜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한테 연락해서 간병 부탁한 사람이에요. 환자분 잘 모셔드리라고. 그래서 제가 이 일 맡은 거예요. 나는 숨이 막혔다. 이미선이 간병인을 고용한 거였다. 나는 물었다. 그 사람 지금도 연락하나요? 조혜진 씨가 핸드폰을 꺼냈다. 가끔 문자 와요. 환자분 상태 어떠냐고. 나는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했다. 거기엔 정말로 이미선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가 있었다. 최근 문자는 일주일 전이었다. 아버님 괜찮으시죠? 아버님. 그 단어가 꽂혔다. 이미선은 아버지를 아버님이라고 불렀다.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데 누굴까? 나는 그 번호를 적어뒀다. 조혜진 씨는 결국 해고됐다. 하지만 나는 그녀한테 감사했다. 이미선이라는 유령을 찾을 실마리를 준 거니까. 피보다 깊은 것. 가족의 재정이. 새 간병인이 왔다. 이번엔 남자 간병인이었다. 우리는 더 조심스럽게 관찰했다. 새어머니 쪽과 우리 쪽. 이제는 어느 정도 협력 체계가 생겼다. 조혜진 씨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는 조금 가까워졌다. 공동의 적이 생기니 결속력이 생긴 거였다. 나는 이미선한테 전화를 걸어봤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이미선 씨 연락 주시겠어요? 아버지 보호자입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림자였다. 존재하지만 만질 수 없는. 어느 날 새어머니가 나한테 커피를 권했다. 한잔 할까요? 우리는 병원 카페로 갔다. 마주 앉았다. 새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다. 당신들한테 미안해요. 제가 너무 앞서 나갔나 봐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맞으셨어요. 새어머니가 이어서 말했다. 저도 처음엔 어색했어요. 당신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버지를 빼앗아간 사람으로 보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어머니가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시는구나 알았어요. 새어머니의 눈이 촉촉해졌다. 당신 아버지 좋은 분이에요. 저한테도 제 아이들한테도 잘해주셨어요. 근데 가끔은 슬퍼 보이셨어요. 당신들 생각하실 때 연락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우리가 거리를 둔 게 아버지한테 상처였던 걸까? 나는 물었다. 어머니, 이미선이라는 사람 정말 모르세요? 새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한테는 소중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이름을 보호자로 말씀하실 정도면. 나는 동의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며칠 뒤 아버지가 조금 깨어나셨다. 의식이 또렷해지셨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이미선이라는 분, 누구세요? 아버지는 잠시 나를 보시다가 작게 웃으셨다. 내 딸이야. 나는 얼어붙었다. 딸, 우리가 모르는 딸이 있다는 건가? 아버지가 힘들게 말씀하셨다. 옛날에 헤어진 사람한테 낳은 딸. 내가 태어나기 전 일이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 근데 찾아왔더라. 입원했다는 소식 듣고 나는 숨을 삼켰다. 그럼 이미선은 내 이복 누나였던 거였다. 피로 연결된 가족이었다. 나는 그 번호로 다시 문자를 보냈다. 누나, 동생입니다. 이야기 나눠요. 이번엔 답장이 왔다. 미안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시간 좀 주세요. 나는 이해했다. 그녀도 혼란스러울 거였다.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 모르는 동생들, 재혼 가족까지. 병실에 앉아서 나는 깨달았다. 가족은 피로만 맺어지지 않는다. 새어머니와 그쪽 자식들도 이제는 가족이었다. 함께 아버지를 돌보면서 만들어진 관계였다. 하지만 피보다 무서운 건 신뢰가 깨지는 순간이라는 것도 알았다. 조혜진 씨처럼 간병인처럼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선 누나처럼 피로 연결됐지만 아직 가족이 되지 못한 관계도 있었다. 가족이란 결국 함께 만들어가는 거였다. 시간과 신뢰로.